네,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462호로 커버 스토리 표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드 상륙 작전을 다뤘는데요. 이번에 저희 기자들이 경북 성주에도 가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드 기지가 있는 교토도 가는 등 거의 이제 저희 반 통고노에 가깝게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사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이후에 우리 한국의 이제 그 대외 문제랄지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큰 이야기도 좀 다루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들어설 경북 성주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이제 세세한 이야기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호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호이고요. 저희가 사드 문제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쭉 취재하고 보도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실 분은 저희 시사인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 기자로 통하는데요. 이번 사드 커버 스토리도 메인 기사를 쓰셨던 남문희 기자 모시고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문희 기자 모시고 몇 가지 저희가 좀 세세하게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문희 기자를 보통 이제 여기자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이 공력이 대단한 저희 이 선배 기자님이시고요. 그래서 일단 사드와 관련돼서 좀 제가 여쭤보고 답변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남 선배 보시기에 일단 처음에는 이게 사드 같은 경우 국방부 논리는 소위 말하면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 북핵이랄지 북한 미사일이 지금 우리 수도권에 떨어질 경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논의가 시작됐는데 정작 지금 유력한 배치 후보로 떠올랐던 성주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결국 수도권 방어에서 이제 사정거리, 소위 말하면 사거리에서 벗어나서 약간 지금 논리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이제 한반도 방어용이냐 아니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용이냐 이런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드가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될 때, 국방부나 정부 쪽의 논리는 북한이 이제 그 단거리 핵 미사일, 그러니까 스커드나 이런 쪽 노동 미사일도 결국 노동 미사일은 단거리라 할 수 없지만 단거리 핵 미사일 또는 중거리 핵 미사일에도 이제 핵무기를 장착하는 수준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단거리 핵 미사일의 스커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정거리가 300km에서 한 700km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300km 전후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2 요격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할 경우에 요격 고도가 낮다는 거죠. 요격 고도가 한 20km 전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북한의 어떤 단거리 핵 미사일이 예를 들어 의정부쯤 도달했을 때 우리가 요격을 해도 요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핵 낙지나 이런 피해를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낙지 피해가 이제 수도권에 번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요격 고도가 높은 사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서 단거리 핵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휴전선 이북 쪽에서 요격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북쪽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사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한 2년 전 취재할 때 이렇게 이제 군이나 그런 쪽 관련 분들이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다는 거죠. 사드는 우리가 보통 고고도 전형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고도라는 거는 사드의 요격 범위가 40km에서 한 150km 사이에서 요격을 한다는 건데 북한의 어떤 스커드 B나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40km 이하, 한 20km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날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이제 다시 주춤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북한에서 마치 도와주기로 하듯이 2014년 3월에 노동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그러니까 고각으로 이렇게 네, 쐈다는 그렇죠. 보통은 45도 각도로 이제 쏘는 쏴야 네. 멀리 날아가는데 70도인가 80도인가로 예. 이렇게 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사정거리가 짧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고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사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높은 고도에서. 그래서 사실 2014년 3월이었는데 그 스케프로티 그 당시 그 주한미 주한민 사령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한 게 6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노동 미사일의 고각 발사가 계기가 돼서 하나의 좀 명분을 준 거죠. 그래서 예. 사드 배치론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좀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높게 그렇죠. 쏴서 한반도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서울 인근이나 수도권 일대를 쓸 수 있는 장사정포나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 굳이 원래 고각으로 일본이나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때리려고 했던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이제 이론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왕설래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대로 보면 성주란 말이죠. 예. 성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 직선거리로 이제 사정거리가 보통 200km라고 하는데 200km 따져도 수도권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원래 사드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 미사일부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 거기다 빠졌기 때문에 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의 논리는 직선거리 200km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도권은 대신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막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드 미사일이 200km 안에 중부권에 상당히 우리 중요한 이제 군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룡대도 있고 또 평택에 미군 기지도 있고 오산 미군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그것도 좀 신빙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km라는 거는 직선거리로만 따지는 건데 사드라는 건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을 한다고 하니까 이 요격 거리 자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아도 150km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100km. 그리고 그것도 150km라는 것도 저쪽 미사일이 정면으로 날라왔을 때 이렇게 가서 때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약간 각이 틀어지면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격 거리 자체가 보통 사정거리가 한 100km에서 150km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산이나 평택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드를 그럼 성주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데가 그럼 어디냐?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대구, 뭐 칠곡이나 이쪽에 다 미군 기지도 있잖아요. 또 부산 이쪽이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될 때 들어오는 이제 거기 미군 그 기지도 있는 거고 이런 증원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이게 사드 한 포대가 보통 이제 3조 원 내외라고 우리 군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3조 원 내외를 들여서 언제 증원될지도 모르는 그 미군 증원 시설을 보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사드 문제에서 핵심은 물론 이제 그 처음부터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이 미사일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오히려 레이더에 초점을 둬야 된다. 보통 X밴드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X밴드 레이더에 초점을 둬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X밴드 레이더를 볼 때 우선 이제 어떤 상황을 과연 미국이 이제 우려를 했을까? 왜 배치를 서둘렀을까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계기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22일 날 북한이 저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처음에 한 5번은 실패했다고 했는데 6번째 성공을 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고각 발사였죠.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도 이제 국내에서는 무수단을 고각 발사하는 걸 사드로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이제 북한이 정상 발사를 했을 경우에 그 미군의 어떤 동아시아 미군의 어떤 전략 거점이라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미국이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이 사드를 앞당기게 된 게 이제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군사적으로는 일단 그게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수한 미사일을 그럼 사드 미사일을 요격을 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건 요격이 안 돼요, 사실은. 요격 고도 자체가 사드는 150km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고도라고 하지만 무수단은 그보다 더 높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할 수는 없고 북한에서 무수단을 발사하면 소위 발사 단계, 소위 부스팅 단계에서 엑스밴드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그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에 보내는 거죠. 그럼 이지스함에는 SM-3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거는 진짜 굉장히 높은 고도의 미사일, 날아가는 그 중거리나 그 중거리 미사일을 그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괌에 있는 뭐 사드 미사일 이런 쪽에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요격의 어떤 시간을 하기 위한 용도가 일단 가장 큰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한반도 안에서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이런 안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배치한다라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안에서 요격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라는 쪽에 이제 오히려 초점이 두어진 거죠. 근데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이제 뭐 두 가지 설명하죠. 하나는 이 배치 각도가 전부 북한으로 고정돼 있다.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사드 개념도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전진 배치 레이더가 있고 두 번째는 종말 단계 레이더가 있어요. 잠깐만 요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책에 그림에 또 인포그래픽 이렇게 좀 담아놨는데요.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제 남문희 선배가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한반도에는 요 부분 종말 단계 요 부분이 이제 성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의 교토에 있는 건 이제 요 전진 배치 레이더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레이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전진 배치 기능을 해서 일본이라 할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조를 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어차피 운영 주체가 미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종말 단계 레이더가 아니라 전진 배치 레이더 역할을 해서 무수단이 이제 괌이라 할지 이렇게 날아갔을 때 그 전진 배치 레이더 역할을 해서 그 정보를 주면서 일본이라 할지 미국과 공조해서 요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종말 단계 레이더를 배치를 해도 요거를 이제 전진 배치 레이더로 바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뭐 시간상 뭐 6시간에서 8시간 뭐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정말 미사일을 서로 쏘고 날아가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상대방 쪽에서 지금 약속을 지킨다라고 믿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지금 현재처럼 종말 단계의 레이더하고 또 북쪽으로만 지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가장 그 중에 하나 우려하는 게 바로 여기 지금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뒤에 사실은 동풍 21D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사진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른바 이제 둥펑이라고 불리는 또 DF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항공모함 킬러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국책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소위 말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책기관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대충 이 내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뭐
워낙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국책기관의 연구관들도 그 기지가 운영되는 거 백두산 뒤쪽에서 운영되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에 아마 배치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아마 이 관련해서는 기사도 몇 번 썼어요.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A2AD 전략 그리고 중국의 A2AD 전략, 미국의 이제 에어시 배틀 전략이 어떻게 격돌을 하고 있는가, 전략 개념이 뭔가 이런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의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영역 거부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제 동풍 21. 이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이제 이 높이 대기권으로 올라갔다 내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고 탄도 중량도 무겁고 해서 이제 위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그 소련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항공모함이나 이런 이동하는 어떤 그 물체를 타격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정거리가 1,500km에서 뭐 3,000km까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된 이후로 그게 대략 한 2010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 중국 근해로 접근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아주 그 미중 간에 이 동중국해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그 뭐랄까 전쟁 개념, 전쟁 개념을 바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사실 중국의 이제 동해안 쪽에는 쭉 그 보통 이 미사일이 배치된 데가 중국의 동해안 연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쪽으로. 근데 이런 쪽은 이제 많이 노출이 됐어요, 사실은. 많이 노출이 됐는데 문제는 이 북한 중국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백, 우리는 백두산이죠. 백두산 뒤쪽에 지금 이게 엄폐되어 있는 기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요 기지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려면은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이제 부스팅 단계라고 하잖아요. 부스팅 단계에서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뭐 저격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서로 저격병들끼리 이렇게 숨어 있다가 누가 먼저 쏘느냐 보고서 총구에서 어느 총구에서 이제 총알이 나오느냐를 보면서 이렇게 저격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일본에도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가 2개나 있죠. 여기 아오모리에 있고 교토에 있고 또 괌에도 있고 뭐 여기 이지스함들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한반도를 가로막혀 있고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 국내 여기 남쪽에 갔다 보면은 훨씬 전진 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사하면 부스팅 단계에서 포착을 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요격하는 게 아니죠. 뭐 이쪽에 있는 이지스함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알래스카 바로 이제 부분인 거죠. 이게 2015년에 이제 MIT의 포스틀 교수인가요?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 그때 자기가 실험했던 결과인데 그분이 실험을 한 이유가 그분이 이제 MIT 교수고 이쪽 사드나 이런 MD에 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실험을 한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서 그렇게 민감한가? 자기도 궁금해서 이걸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여기서 전략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거를 알래스카의 조기 연계 레이더에서 이걸 포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곡면이기 때문에 이 지평선 밑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요거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엑스밴드 레이더로 딱 잡으면은 요 지평선 날라오기 전 요 시점에 날라오는 게 실시간으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스팅 단계에서 3,000km까지 비행고도 3,000km까지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알래스카의 조기 연계 레이더 기지로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리 훨씬 많은 시간을 확보하면서 미리 그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요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전략 미사일이라는 거는 거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이 냉전 시대에도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갖고 억제 효과가 그렇죠. 있었죠.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쪽에서 살아남아서 이격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해서 어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 힘의 균형을 전략적 환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쏘는 전략 미사일은 이쪽에서 파악을 해버리고 대응을 해버리면 완전히 그 열세가 되는 거죠. 균형추가 깨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정말 전략 미사일이 하나의 어떤 거의 미용지물처럼 처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한국에 배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이라면 중국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명확한 문제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동북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얹어올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 격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만 주로 이게 염두에 두는 성향이 측면이 강한 것들. 저는 사실은 러시아를 더 우리가 또 그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한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카드. 우리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거의 뭐 25% 가량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훨씬 더 군사적으로 예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약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2012년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이 블라디보스톡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북극해 전략이라고 해갖고 북극에 그 지금 부존돼 있는 석유 자원을 개발해갖고 이거를 이제 지금 일본 열도가 여기 있으면 일본 열도 이렇게 해서 시레인이라고 하죠.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게 이제 2012년 이후에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겠다라는 푸틴의 이제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유가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시레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블라디보스톡 일대 그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형 뭐 핵미사일도 배치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군사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쪽 북해도 쪽의 육상자위대를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북방 유사라고 해갖고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올 경우에 여기 대비한다는 척해서 여기 배치를 해왔는데 소련이 붕괴된 이유는 여기 이 육상자위대를 이 남서해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푸틴 등장 이후로 이쪽이 이제 강화되니까 이걸 옮기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는 아마 중국을 능가할 정도의 미국과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강국인데 이 러시아의 실체가 이쪽 이 블라디보스톡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러시아의 극동 태평양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버리면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르쿠츠크나 이런 쪽에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기지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는 바로 이쪽 러시아 극동 북방 이쪽에 이 전략 미사일 기지들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러시아에서 벌써 그랬죠. 여기다 이제 사드 기지에는 자기들 가만 안 있고 여기 겨냥하겠다. 핵미사일로 겨냥하겠다. 이게 폴란드에서 과거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칼리닝그라드에 지금 러시아가 단거리 핵미사일을 갖다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논란이 폴란드에도 배치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번에 이제 기사에도 남문희 선배께서 쓰셨지만 이제 가장 그 고유한 남 선배 전공이신 한반도 문제 관련돼서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했던 게 이 중국과 러시아 외교를 통해서 북을 고립시켜서 소위 말해서 고립시켜서 한반도 이제 소위 말하면 북이 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뭐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기사에도 나오지만 사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수혜를 본 그런 네. 나라가 이제 네. 북한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네. 소위 말해서 예. 예, 제가 기사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사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미국은 이제 사드 배치를 선언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배치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시사한 지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썼지만 6월달에 그 베이징에서 북미 군사회담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좌절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은 계속 반발을 해왔고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6월달에 무수단 발사로까지 이어졌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밀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게임 체인저로서 저는 사드 카드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기 배치 그렇죠. 생각보다. 조기 배치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또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배치하려면 미국 국방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선언부터 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진 벌써 1, 2년 정도가 앞당겨진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쪽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사드 배치랑 충격 여부를 북한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발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대화를 위한 접점이 생기고 그 대화라는 건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주는 대화가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쪽의 어떤 협상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다라는 생각이 했다는데 북한이 아주 놀랄만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대미 대화 채널을 완전 다 끊어버린 거죠. 뉴욕 채널을 뉴욕 채널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뉴욕 채널을 끊은 게 사실은 또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굉장한 그 화제가 됐어요. 그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해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저는 그것이 북한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드 배치 선언하기 전에 7월 7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15명 정도에 대해서 인권 유린 혐의로 해서 제재를 선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작 뉴욕 채널을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한 거는 사드 배치 선언 이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선언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별로 잃을 게 없다. 물론 북한도 좀 찝찝한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밴드 레이더가 뭐 종말 단계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까지는 이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군은 그런 측면을 노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실 눈이 없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은 그런 걸 원하는 측면도 있는데 북한도 그 부분은 찝찝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동부아시아의 큰 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슈에 사라져버렸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라져버렸고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정말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죠. 핵미사일의 타겟이 우리가 돼버리는 이런 양상이에요. 이걸 이제 정말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과 사자굴에 뛰어든 꼴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드가 갖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함의가 뭐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사드 카드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기들의 어떤 군사기지나 이런 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그게 바로 사드 카드와
연계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협상용으로서는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는 그동안 거죠. 계속 그거를 흔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존 캐리 국무장관이 아주 그걸 잘 활용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찾아가서 압박을 해서 말 안 듣면 그럼 우리 사드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왕이 장관이 이거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겠다 하면은 또 그는 또 다시 수면하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3월 달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2279에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했던 것들도 사실 다 그런 이유였던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거기 동참해서 북한을 또 계속 압박을 하면 북한이 또 반발할 거죠. 반발할 거기에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또 민간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온 거거든요. 어쨌거나 사드라는 거는 사드 배치라는 건 미국한테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부아시아의 국제정치,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였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로 몰고 가는데 굉장히 유효한 카드였죠. 그 이상의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카드라는 거는 칼집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칼집에서 칼을 꺼내버리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죠. 근데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그 칼이 누구를 겨냥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중국을 겨냥하고 러시아를 겨냥하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얘기를 듣고 북한을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앞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은 이제 점점 미일의 MB 체제에 속박이 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해서만 성립했었는데 이제 한미 동맹은 일본까지 연결되면 지역 동맹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렇게 대항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중러 간에 정말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이쪽 동북 지역이나 이런 쪽하고 신의주나 이런 또 이쪽하고는 경제 교류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북한이 사실은 이번 판에서는 제일 많은 걸 얻은 거죠. 얻은 쪽은 오히려 북한. 우리는 뭘 얻은지 사실은 좀 애매해요. 오히려 우리 군은 북한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진 건가. 뭐 그것도 이제 미국이 컨트롤한다니까 뭐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한미일 동맹 사드 배치 하나가 가지고 온 게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 거기에 맞서서 이제 북중러가 또 한 블록이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작용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남문희 전문 기자의 식견과 또 깊이 있는 해석 지금까지 들으셨고요. 저희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파장은 계속 이제 남문희 기자께서 계속 추적하실 거고요. 저희 지면에 또 지속적으로 담을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462호 미리 보기 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또 띄어서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자 여러분이 있기에 시사는 있습니다. 463호에서도 역시 차별화된 기사, 또 심층 있는 기사, 또 탐사보도 해서 저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